자신만만하게 한국에게 도전장을 내민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 한국 남자들은 키도 작고 나약하니깐 내가 가면 모두들 나를 우러러 볼 거야.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로 한국 남자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인 여성에게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점이 미국인을 놀라게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특수부대 그린벨의 소속 피닉스입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한민국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활기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마음은 회의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특수부대의 일원으로 가장 험난한 지형과 어려운 상황을 견디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데니엘의 권유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고향에서는 다른 속도와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정확한 시간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이자 시민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고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외국인들처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보석은 한국의 풍부한 유산을 증명하듯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대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축물은 한국의 과거를 아름답게 보여주며 도시의 현대적 분주함 속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변모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활기를 띠며 거리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작고 아늑한 현지 식당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매운맛, 단맛, 고소한 맛이 적절히 어우러진 새로운 맛이었어요. 이곳에서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김치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 맛은 독특했고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곧 김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방황 끝에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고요한 탈출구인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며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고 자연과 도시 생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을 생각에 잠기며 도시가 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도시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며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점차 저와 교류하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군대에서 익숙했던 한국 남자들은 강인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강하고 근면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침이 밝아오자 팀원들과 저는 그날의 도전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험준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수도권의 명산인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의 일원이었던 저는 험난한 환경에 익숙했지만 한국의 산을 오른다는 생각에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관악산으로의 여정은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 서서히 시골의 푸르른 녹지에 자리를 내어주자 위풍당당하면서도 장엄한 자태를 뽐내는 산이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우리가 떠나온 도시의 번잡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산 기슭에 다다르자 팀원들 사이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연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죠. 우리는 가파른 경사와 험난한 길로 악명 높은 사다리 병창 코스에 도전하러 갔습니다. 사다리 병창 코스는 시내 외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사다리와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요구되는 길이었습니다. 등반을 시작하자마자 트레일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길은 좁고 울창한 숲을 지나 바위가 많은 코스 위로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훈련을 통해 혹독한 환경에 대비해 왔지만 사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는 듯 아름다운 풍경은 등반의 체력적 요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숨막히는 경치를 선사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도중에 산과 하나가 된 듯한 노련한 한국인 산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체력과 기술은 인상적이었고 산에 대한 열정은 모든 발걸음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남성은 체력이 약할 거라는 선입견은 그들이 험난한 지형을 여유와 의지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고지대에 가까워질수록 등반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고 식생이 변화하면서 산의 다양한 생태계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집중과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고 산은 우리에게 존중을 요구했으며 우리는 기꺼이 존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그 과정에서 만난 한국 등반가들 사이의 동료애는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말을 뛰어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을 오르며 인상적인 모습은 하산하는 한국인들이 인사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오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그들은 오르막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산을 정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이곳에 모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지형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병창 코스의 사다리와 계단은 우리의 신체적 한계를 시험했지만 장애물을 정복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등반은 인내와 의지력의 진정한 시험대였습니다. 마침내 관악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어우러진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육체적 도전뿐 아니라 정신적 장벽을 넘어선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상에서 저는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의 힘에 대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풍경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하면서 성취감과 함께 산과 한국 산악인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사다리 병창 코스는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강인한 정신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관악산 사다리 병창 코스를 정복한 후 다음 모험은 한국 등산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전적인 지형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한국의 유명한 산길을 더 많이 탐험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한국의 동쪽에 위치한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웅장한 봉우리와 깊은 계곡,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한 설악산은 서울의 도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울창한 숲속을 트레킹하는 동안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긴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의 굉음 등 자연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무성한 녹지와 거친 암석들이 시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구의 땅을 연상케 했습니다. 설악산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한국 등산의 진정한 정신을 만났습니다. 젊은 등산 애호가부터 노련한 베테랑까지 산에 대한 경외심을 공유하는 한국인 등산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연에 대한 존중은 모든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면서도 영감을 주는 대지화의 깊은 유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만남은 한 한국인 노신사 김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민첩성과 체력은 놀라웠습니다.
김 씨는 수십 년에 걸친 자신의 등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한국의 삶과 진화하는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는 산을 단순히 정복해야 할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적 의미를 지닌 사, 숨쉬는 존재로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산이 신성한 수호자이자 제공자라는 믿음인 산신, 즉 산신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한국 문화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자신의 유산과 정체성을 잇는 방법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면서 지리산과 북한산과 같은 다른 유명한 산을 탐험했습니다. 각 산마다 고유한 특징과 도전 과제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한국인과 산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주말 산행에 나선 가족, 학교에서 다 같이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산 정상에서 식사를 나누는 친구들, 깊은 사색에 잠긴 나 홀로 산행객들을 목격했습니다. 산은 단순한 휴양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사색 쇄신의 장소였습니다. 제 여정의 이장은 육체적 탐험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몰입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산은 저에게 한국 문화의 핵심과 한국인의 끈질긴 정신을 알려주는 스승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다음 단계는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등반가들에게 도전적인 산으로 유명한 치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산에서 풍성한 경험을 쌓은 후 치악산은 어떤 산일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이 등반이 제 여정의 중추적인 순간이 되어 개인적, 문화적 깨달음을 선사할 줄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치악산은 우뚝 솟은 봉우리와 울창한 숲으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팀이 등산을 시작했을 때 이른 아침 안개가 산 위로 낮게 깔려 있어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길은 가파른 경사와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난 바위길이 섞여 있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산은 강인하면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등반은 제가 미국 특수부대에서 받았던 그 어떤 훈련보다 힘들고 고된 것이었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시험대에 올랐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좁은 난간과 급경사의 오르막길로 인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을 감싸고 있는 평화로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등반 중간에 한국인 등반가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힘과 민첩성이 뛰어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험난함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격려의 말을 건넸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친절함과 결단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가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 산악인들과 맺어온 동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탁 트인 능선으로 바뀌면서 주변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장엄함과 그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작은지 새삼 깨닫게 하는 압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등반은 의지의 시험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치악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상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니 산과 대지와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이 곧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닫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상에서 한국 등 반대원들은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이 단순한 행위는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포장한 김밥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환대의 제스처이자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을 맛보니 고소하고 달콤하며 톡 쏘는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폭발적인 풍미가 터져나왔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 자체로 새로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이 순간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한국 사람들의 너그러움에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치악산에서의 하산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성취감과 깨달음에 가려졌습니다. 치악산은 저에게 도전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던 저는 한국에서 등산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기를 꺼려했던 마음이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험난한 길과 고요한 풍광을 자랑하는 치악산은 여러모로 저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겸손과 인간관계의 따뜻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에서 짜릿한 경험을 한 후 한국 여행의 다음 단계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일상에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전통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산에서의 모험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 문화의 핵심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의 문화 탐험은 번화한 도시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통 한옥이 늘어선 좁은 거리를 거닐며 우아한 기와 지붕과 목조 구조가 주변의 현대식 건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옥을 둘러보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유서 깊은 동네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 살아 숨쉬는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저는 유명한 광장시장과 같은 활기찬 야시장에 끌렸습니다. 광장시장은 의류부터 한국 전통 공예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노점들로 가득해 오감을 자극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게 있어 하이라이트는 먹거리 코너였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부터 고소한 파전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은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통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았는데 음식만큼이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공동의 대화형 식사 경험이었습니다. 요리 체험 외에도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탐구했습니다. 창덕궁과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유적지를 방문하며 한국의 과거와 고난 그리고 승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통과 현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화여행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이어졌고 이다면적인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제주도의 고즈넉한 정원부터 유서 깊은 도시 경주까지 각 장소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고 한국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압도했던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이제는 친숙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즈넉한 찻집과 북적이는 시장 유적지를 돌아볼 때마다 이제 이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반성의 순간은 한강변에 서서 도시 풍경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강은 저에게 위안을 주는 장소였고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한강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걸어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회의와 거부감은 이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험난한 도전이었던 산은 이제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은 저에게 인내와 겸손,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험준한 산길에서 배운 교훈은 육체적 인내를 넘어 인생에 대한 교훈,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는 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지닌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동료의 자연에 대한 존중, 깊은 문화적 뿌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저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대화, 웃음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서로 다른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산과 도시, 사람들, 문화는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배운 교훈, 맺은 우정, 쌓은 추억 등 한국의 일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교훈을 간직한 한국은 언제나 제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감사와 애정을 담아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돌아볼 것입니다. 커피에 물을 타서 마실 거면 그냥 물을 마시지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 이 정도면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코리아카노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콜롬비아의 바리스타들이 한국인 여자를 놀리고 있는데요. 흡사 따돌림처럼 보이는 이 현장.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예니콜입니다. 보고타는 화이트 플랙 카페라떼의 도시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라떼를 사랑하는 도시예요. 저는 거기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일과의 권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같은 라떼 하트를 그리는 것도 지겨웠고 같은 커피를 뽑는 것에 질려 있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필요했죠. 그렇다고 커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커피에 진심이었거든요. 다만 재미가 없었던 것뿐이죠. 저희 카페에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온 지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얘 별명은 저희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어요. 사실 콜롬비아는 커피에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 않고 롱블랙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스 롱블랙이라고 불렀더니 한국은 아라고 부른다고 자기를 아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얘만 맨날 아를 마셨죠? 라떼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아를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마셨어요. 가끔 이 친구와 노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노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로서 저는 항상 다양한 커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독특한 분위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카페는 제가 탐험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온 친구들과 서울에 놀러 갈 때마다 새로운 카페와 디저트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거든요. 한국은 카페가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와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권태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한국행을 택했죠. 카페 점장님에게 휴가를 내고 동료들의 부러운 눈빛을 받으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보고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지만 제 마음은 오로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플랫화이트 한 잔을 마시며 다음번 커피 경험은 얼마나 다를지 생각했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영화를 보고 가끔 비행 지도를 흘끗 보고 잠을 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불빛이 번쩍번쩍했어요. 풀과 바다가 많은 콜롬비아 지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 감각에 압도당했습니다. 넓고 분주했지만 질서정연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효율성과 친절함에 감탄하며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수속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어느새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광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로봇을 보았는데요. 로봇은 여행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도움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말도 했어요. 인천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족이 로봇과 상호작용하며 웃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들어온 것은 다양한 카페들이었습니다. 커피로 유명한 보고타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카페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만 커피집이 대여섯 개는 되어 보였어요. 지희는 정말 별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국장, 출국장, 터미널 곳곳에 커피집이 5개씩은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커피 향은 낯선 땅에서 익숙한 향기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공항철도로 홍대까지 이동하기로 했어요. 열차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편안한 좌석과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기차와는 너무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조용하고 왠지 모르게 더 포근한 느낌이 들었죠. 기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속 설렘이 커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느껴지는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죠. 그것은 모험의 시작이자 발견의 여정이었고 저는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은 글로벌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청결 상태는 흠잡을 데 없었고 모든 것이 기름칠을 잘 안 끼게처럼 작동했습니다. 기차 안은 시끄러웠던 고국의 열차와는 달리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바깥 풍경은 도심의 빽빽한 빌딩 숲에서 푸른 들판으로 바뀌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의 로봇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첨단 기술이 일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버스와 기차 시간표를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쇼핑몰과 레스토랑의 로봇까지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분 단위로 정식 운행되었는데 고향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역은 단순한 환승 지점일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과 역사 전시물이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은 잠들 줄 모르는 도시였지만 혼란 속에서도 평화와 질서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향상시키는 곳이었죠. 복지청에 있는 카페였는데 무려 10층이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보였죠. 서울에서 석양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한국은 카페가 최소 밤 8시까지는 했어요. 콜롬비아는 아침 8시부터 카페를 열어서 바리스타들이 딱 8시간씩 일한 뒤에 문을 닫거든요. 보고타는 플랫화이트의 나라인데도 그래요. 저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근무가 끝나고 다른 가게에 커피를 마셔보고 싶어도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나 다양한 카페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밤 8시까지 운영을 했어요. 지혜가 말하기를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저녁을 먹고 나서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한국의 커피 문화가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분명 날씨가 추운데 한국에 오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었어요. 새로운 관점을 찾고 선입견에 도전하는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하루가 모험이었고 무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로서의 여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한국 커피 문화의 중심부에 빠져들고 있었죠. 한국 커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노란 간판을 가진 커피들이었어요. 아침마다 노란 간판을 가진 카페들은 무려 1,000원밖에 안 하는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했어요. 저도 키오스크 앞에 서니 그 편리함과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을 커피와 함께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어가 서툰 저 같은 사람도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으로 메뉴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클래식 아메리카노부터 독특한 한국식 커피 블렌드까지 다양한 옵션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익숙해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저도 한국인 직장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스크린을 터치해 선택을 마무리하는 동안 저는 이 경험이 보고타에 있을 때와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효율성과 속도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커피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바쁜 바리스타에게 얼마나 좋은 기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문이 처리되는 동안 키오스크에서 부드러운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순식간에 픽업 카운터에 커피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단순함과 신속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달고나 커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 휘핑과 크리미한 질감, 달콤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달고나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달고나를 맛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에 있는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정통 달고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였습니다. 쓴맛과 단맛의 완벽한 조화, 아이스커피 위에 얹어진 크리미한 식감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카페를 둘러보면서 인테리어부터 음료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바리스타들은 그 자체로 예술가였고 커피 한 잔 한 잔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전통 요소를 커피에 녹여내어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한국 문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달고나 외에도 다른 독특한 커피 음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통 국물 가루로 만든 달콤하고 크리미한 미숫가루 라테부터 클래식 아메리카노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감귤류 과일인 유자를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한 유자 아메리카노까지요. 새로운 음료가 나올 때마다 이해와 인식이 넓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디저트 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카페마다 커피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양한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죠. 섬세한 떡부터 폭신폭신한 카스텔라 케이크까지 모두 먹어봤어요.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한 것은 뚱카롱이었어요. 뚱카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마카롱을 처음 발견한 날은 제 한국 여행의 달콤함을 더한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포장마차와 아기자기한 빵집들이 늘어선 서울의 번화운 거리를 거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베이커리 쇼윈도에 진열된 형형색색의 뚱카롱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마치 작은 햄버거 빵처럼 두툼하고 다양한 크림과 토핑이 듬뿍 들어있는 마카롱은 지금까지 보았던 마카롱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친절한 직원의 추천에 따라 클래식한 바닐라, 진한 초콜릿, 대담한 인절미 맛 등 몇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바닐라 떡카롱을 처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바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겉껍질은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선사했고 크림 필링은 진하지만 과하지 않은 마카롱 자체의 은은한 단맛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천상의 맛이었죠.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인절미 뚱카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는 어떤 형태로든 보편적인 언어이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콜롬비아인인 제가 커피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있었죠. 제 여정을 더욱 감사하게 만드는 강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성수동이었습니다. 한때 공업지역이었던 이곳은 커피 에어가 예술가, 패셔니스타를 위한 트렌디한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오래된 창고를 세련된 카페와
미술관으로 개조한 다양한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장인의 손길로 커피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이 카페는 신발 공장을 개조한 곳으로 산업적인 매력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대적인 미학을 불어넣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노출된 벽돌, 빈티지 가구가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카페 옆에 있는 작은 빵집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갓 구워낸 페이스트리의 향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 베이커리는 한국 전통의 맛과 서양의 제빵 기술이 융합된 빵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단파 페이스트리를 맛봤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커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수동에서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벽에 구멍이 뚫린 작은 카페부터 자체 로스터리가 있는 넓은 공간까지 숨은 보석 같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한약재를 넣은 라떼와 홈메이드 아몬드, 밀크를 곁들인 콜드브루 등 혁신적인 커피 음료도 맛보았죠. 가장 놀라운 점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카페가 있었어요. 분명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물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큰 문을 열고 나서는 배를 타고 카페에 들어가야 했어요. 서울은 정말 재미있는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대중교통만 타고도 이런 즐거운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한 카페는 빙수집이었는데요. 서울 카페들은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팔았어요. 저는 그중 인절미 빙수집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빙수는 달콤한 재료를 얹어 먹는 한국의 인기 빙수 디저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여느 빙수가 아니라 인절미 빙수였는데 독특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게 주인이 꼼꼼하게 디저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간 내린 눈처럼 폭신하고 고운 얼음 위에 콩가루를 뿌린 한국식 떡의 일종인 인절미가 부드럽게 얹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콤한 연유를 뿌려 완성한 빙수는 마치 걸작처럼 보였습니다. 빙수가 제 앞에 놓이자마자 저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인절미의 부드러운 콩가루의 바삭함, 빙수의 얼음처럼 차가운 식감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이루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달콤함과 고소함, 시원함과 크리미함의 완벽한 조화로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고타의 일상과 동떨어진 이 매력적인 자금. 가게에 앉아 전에는 몰랐던 디저트를 즐기는 그 모든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문화 탐험의 마법을 상기시키는 소박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주는 마법의 장소였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달고나, 커피, 뚱카롱 같은 바리스타로서의 세계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보고타에서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이 기운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 카페를 발전시키는 일이었죠. 몇 년 뒤에 보고타에서 한국식 카페를 찾아보세요. 제가 일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역 앞 길거리에서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외국인 여성들은 어째서인지 인터뷰를 진행하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그런데 인터뷰를 주도하던 한국인 기자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자 외국인 여성들은 갑자기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장난을 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한국인 기자가 건넨 한마디에 그들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의 양궁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에서 열리는 양궁 단체 경기에 참가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한국팀의 코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 코치 주한 씨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한국팀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저는 항상 한국팀의 양궁 훈련 방식이나 대회들을 분석해 왔었는데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원 씨는 저에게 한국의 양궁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실제 경험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훈련이라며 저에게 뜻밖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건넸고 저뿐만 아니라 폴란드 양궁 소속 선수들도 같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무려 10장 이상의 비행기 티켓을 건넸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항공 여행의 기회에 저는 여름 휴가 일정에 맞춰 선수들에게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를 제안했고 평소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해왔던 선수들도 큰 거부감 없이 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소 위험하지는 않냐면서 치안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고 심지어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생활의 수준에서는 후진국이지 않냐면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저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기에 선수들과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항공권을 날릴 수는 없었기에 저는 약 3주 뒤 시작되는 여름 휴가에 맞춰 10명이 넘는 선수들과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향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 이미 주원 씨는 저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직접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고 저 또한 그러한 주원 씨의 배려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멈추고 한국인 승무원분들의 지시에 소속 선수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려던 저는 그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비행기에서 처음 내렸을 때 곧바로 아스팔트 활주로에 발을 디디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비행기의 계단과 버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승객이 그곳으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던 공항 활주로 버스는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버스와 다름이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갑자기 나타난 버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당황스러워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희의 반응을 살피던 한국인 승무원분께서 다가오시더니 눈앞에 버스를 타면 곧바로 인천공항 게이트로 도착한다며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공항에서의 경우 비행기에서 내리면 다시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무려 10분 이상을 걸어가야만 해서 상당한 피로감이 몰려왔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폴란드에서처럼 활주로에서 걸을 필요조차 없이 공항버스에 탑승하기만 하면 너무나 편하게 공항 게이트에 도착할 수 있었고 심지어 버스 내부로 짐을 들고 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어서 상당히 쾌적했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활주로 이동버스 시스템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국이고 편리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바로 앞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익숙한 듯 능숙하게 버스에 올라타 휴대폰을 보며 저희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저와 선수들은 이때부터 조금씩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활주로 이동버스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에 결국 압도되고 말았는데요. 폴란드과는 규모 자체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당한 크기의 인천공항은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쾌적했고 심지어 저희가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 로봇이 공항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공항에서는 보통 1시간 단위로 인부들이 공항 대청소를 하기에 운이 좋지 않으면 공항의 먼지를 전부 뒤집어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공항에 도착해 한참 동안 한국의 놀라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희의 환영 피켓을 들고 있는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원 씨를 보자마자 저와 선수들은 활주로의 이동버스 시스템은 너무나 편했다며 경험담을 늘어놓았고 주원 씨는 그러한 저와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아직 한국의 놀라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이더군요. 주원 씨는 저에게 자신이 직접 차로 이동시켜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했고 약 5분 뒤 저는 주원 씨의 뒤를 따라 인천공항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태워주겠다던 주한 씨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며 잠시 기다려보라고 했는데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주한 씨는 저에게 평소 타고 싶었던 차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질문을 건넸고, 저는 수원 씨에게 차를 들고 온 것이 맞냐며 살짝 짜증이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씨는 도로가 너무 막힐까봐 차는 들고 오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지금부터 짐을 실을 수 있는 렌터카를 빌려 편하게 서울로 이동하면 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수원 씨는 한국에서의 경우 휴대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렌터카를 편하게 빌릴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이미 모든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면서, 특히나 도로가 많이 막히는 공항에서의 경우 공항 주차장에서 직접 렌터카를 빌려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며 저에게 렌터카 어플을 보여주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폴란드에서는 차를 빌리는 이러한 렌터카 시스템이 거의 없을 뿐더러 보통은 차를 빌리려고 하면 지역 신문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유선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동차 면허증과 같은 문서, 서류 작업을 일주일 이상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주한 씨는 한국의 경우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이미 개인정보의 전송은 물론 자동차 면허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5분도 되지 않아서 차를 빌릴 수 있다고 했고, 저와 선수들은 이러한 한국의 비대면 렌터카 시스템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의 양궁대회가 종료된 후 선수들을 태우기 위해 차를 빌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차가 있다는 장소로 갔었을 때에는 이미 렌터카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미국의 범죄 조직이 저의 렌터카를 훔쳐 도망치고 있어서 너무나 곤란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평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오던 저에게는 모든 생각을 바꿔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양궁대회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국은 어째서인지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스템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듯 운영되고 있었죠. 심지어 휴대폰으로 빌린 렌터카를 타러 갔었을 때에도 미국에서 경험했던 렌터카 전문 도둑은 한국의 공항 주차장에서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저는 한국이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였나라는 생각에 선수들과 함께 당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원 씨는 저에게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했고, 실제로 주한 씨가 빌린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마주한 한국의 길거리는 한눈에 보아도 위험한 범죄 조직이나 길거리 도둑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 주원 씨의 가이드를 따라 1시간 정도 걷다 보니 갑자기 배가 아파지며 저는 빨리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민망한 상황에 저는 조용히 주머니를 뒤적거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동전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동전은 전혀 없었고, 너무나 급했던 저는 선수들에게까지 동전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표정이 좋지 못한 저의 모습에 수원 씨는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고, 저는 결국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환전을 했던 동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 씨는 그럼 바로 화장실로 가면 되지 않냐면서 저를 직접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었고, 저는 동전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라는 것이냐며 그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주원 씨는 갑자기 한국의 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며 빨리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공중 화장실 앞에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란드에서의 경우 길거리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 앞에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잠금 장치가 열리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길거리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배를 부여잡고 들어간 한국의 화장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돈도 받지 않는 무료 화장실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화장실은
폴란드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손을 씻는 세면대 옆에는 비싸서 사용해보지도 못한 액체 비누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또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화장실 내부에 모든 칸에 무료 화장지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폴란드에서는 화장실 내부에 휴지를 훔쳐가는 전문적인 도둑까지 있을 정도로, 휴지는 물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까지 뜯어서 가져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일상인데, 한국은 이러한 도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는데요. 심지어 급한 불을 끄고 세면대로 나와보니 세면대 옆에는 손을 말릴 수 있는 고가의 헤어드라이어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듯, 손을 씻고는 자연스럽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폴란드의 공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했을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은 되지도 않는 듯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더군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주한 씨에게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원래 이렇게 좋냐면서 질문을 건넸고,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 선수들에게 빨리 한국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 보라며 들어가 보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화장실을 구경하던 선수들은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이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고, 살면서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처음 본다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어에 기업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한 씨는 이러한 화장실은 한국에서도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며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는 전부 부자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화장실의 수준이 평범하다는 주한 씨의 말에 폴란드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다는 사실에 후회감까지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에서 편안히 일을 마친 저는 그 후 주한 씨와 함께 한식을 먹어보기로 했고, 길거리를 걸어 서울에 있는 한 한식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의 뒤에 있던 한 선수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안타깝게도 선수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평범한 여름 휴가이기는 했지만 기회만 된다면 주원 씨에게 양궁 훈련장에서의 직접 훈련 지도를 제안할 생각이었는데, 선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위기의 상황이었죠. 넘어졌던 선수인 해산의 몸에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저와 해산은 부서진 안경을 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씨가 저와 해산에게 혹시 안경을 맞출 돈은 있냐면서 알 수 없는 질문을 건네왔습니다. 저는 돈은 있기는 하지만 평소 시력이 나쁜 선수라 이대로면 길거리를 걷는 것은 물론 내일 있을 양궁 훈련까지 모든 계획을 없애야 될 것 같다며 한숨 섞인 말을 건넸는데, 갑자기 주원 씨는 그럼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한국의 안경점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경점의 한국인 직원분은 부서진 안경의 잔해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해당 안경과 똑같은 도수로 안경을 제작해주겠다고 했고, 원하는 안경테만 고르면 10분 이내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에서는 안경을 한번 맞추려면 전문적인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한 뒤 그 소견서를 가지고 안경점으로 가야만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 안경이 완성됐는데, 한국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10분으로 끝난다니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력 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저의 질문에 한국인 안경사분은 시력 검사는 바로 뒤에 있는 기계에서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똑같은 도수로 제작하는 것이기에 큰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최대한 안경을 빨리 만들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돈을 더 받으려는 속셈인가라는 생각에 진짜 10분 울어 안경이 모두 완성되는 것이 사실인지 질문을 건넸고, 이에 안경사분은 보통 5분으로도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은 일이 밀려 있어 10분이라는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의 안경점은 상식을 초월한 것 같았고,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 한국인 안경사분은 저에게 선수가 착용할 새 안경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경을 착용한 혜사는 어딘가 외모가 달라진 것 같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햇산의 눈이 더 크고 또렷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햇산 본인도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더니 어딘가 달라진 것 같다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국인 안경사분은 저와 혜산의 모습을 보더니 운동을 하는 선수인 것 같아서 안경을 최대한 압축하는 압축 렌즈로 제작을 했다며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넸고, 눈이 뚜렷해 보이는 이유도 폴란드에서의 안경과 다르게 압축되어 있는 렌즈를 껴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주원 씨도 햇산과 새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보더니 아까보다 훨씬 외모가 뚜렷해진 것 같다고 했고, 햇산 또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압축 렌즈 기술도 더 좋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안경점은 폴란드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주원 씨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안경점이 평범한 수준이라는 말을 했고, 오히려 안경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폴란드 안경점의 상황에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 씨와 함께 한국에서의 2주 정도 여름 휴가를 보낸 저는 휴가 기간이 종료된 선수들은 먼저 폴란드로 돌려보내고 저만 한국에 남아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겪어보니 너무나 살기 좋고 편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진 저는 폴란드 양궁협회에 추가적인 코치 휴가를 요청했고, 다행스럽게도 약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휴가를 보내고 있는 저는 오늘도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